같이 살던 5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어머니가 씻질 않고 자서 때렸다고 합니다. 오정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밤이 깊은 시각, 한 다세대 주택 건물 앞에 경찰 차량이 나타납니다. 경찰관이 나간 뒤 한참을 서 있더니 약 30분 만에 다시 현장을 떠납니다. 경찰이 5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살 박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불이 번쩍 떠서 나왔더니 경찰 둘이 젊은 청년을 재워나가는데 그걸 못 봤어요. 경찰이 오기 몇 시간 전인 지난 18일 저녁 11시 50분쯤 박 씨는 어머니와 승강이를 벌이다 대걸레 자루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폭행 끝에 어머니가 쓰러지자 박 씨는 뒤늦게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크게 다친 여성은 곧바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어머니가 정신질환이 있었고 씻지 않고 자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평소에도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박 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천안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버젓이 폭행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중생이 무릎을 꿇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맥이 나오게 하는 거, 교육하는 거, 그러나 가해 학생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는지 주먹을 휘두릅니다. 수차례 뺨을 올려 붙이더니 발길질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12일 오후 8시 반쯤 충남 천안의 한 주택에서 14살 여중생 2명이 동갑내기 여학생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피해 학생이 자신들을 험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폭행 영상을 촬영했지만 삭제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다른 핸드폰을 저한테 줬던 거예요. 거짓말로 찍었는데 지웠다고 하고. 가해 학생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네, 부산 강릉에 이어 서울에서도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 학생 가운데 3명은 보호 관찰 중이었습니다. 부천에서도 여중생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연립주택입니다. 지난 7월 중학교 1학년 A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14살 B양 등 8명에게 끌려왔습니다. 건방지게 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인적이드문 주차장에서 A양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함께 있던 A양의 친구에겐 폭행을 강요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들 중 3명은 특수폭행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이었습니다. 다 시인하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 다 했고 형제를 키웠습니다. A양은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7곳을 다쳐 2달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리드 강퇴 예원하신 기록.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놀이하듯 순번을 정해 30대씩 돌아가며 때렸고 남자친구까지 불러 폭행을 사주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또 A양이 신고를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아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을 다른 학생들과 돌려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6명을 입건해 검찰로 보냈고 만 14살 미만의 2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중고생 4명이 15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해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전해진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어제 서울과 수도권 3곳에서 잇따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나 또다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 먼저요.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서울의 그 은평구의 한 주차장이었습니다. 네. 이 주차장이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아주 그 으슥한 곳들에서 주로 이런 그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학생 8명이 네. 이 동네 후배 한 사람을 네. 단지 건방지다는 이유로 때렸는데요. 이번 사건이 주목이 되는 것은 그 폭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폭행을 그냥 무작위적으로 했다면 순간적으로 욱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볼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다 정해가면서 몇 대 이상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폭행 장면을 촬영을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공범을 만들기 위한 네. 온갖 계획들과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맞기 싫으면 같이 때리라고 하면서 강요를 했어요. 그렇게 피해자 친구한테? 그렇죠. 어허. 그렇게 강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두가 하나의 그 공범이 되어서 네. 서로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끔 네. 누가 하나가 더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인 범죄자들이 쓰는 그러한 방법들로 네. 집단 폭행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그 충격적이었고요. 네. 뭐 때리면서 숫자 까먹었다고 뭐 낄낄대고 웃고 하는 그런 잔인성들을 고스란히 보였다는 점에서 네. 더욱더 경악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피해 여학생의 엄마가 네. 인터넷상에 올린 글을 보니까 때릴 당시 성인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했다 이런 얘기 좀 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무슨 놀이도 아니고 정말 순서를 정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까지 정해놓고 이번에 내 차례인데 너 차례였네 뭐 이러면서 낄낄대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세상에. 특히 머리나 배, 이 옷에 가려져 있으니까 또 네. 배나 이런 데 옷에 가려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유. 이곳을 또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이 피해 여중생이 이렇게 엄청난 폭행을 당했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보복이죠. 그거를 신고해가지고 추후에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또래 집단에서 어떤 피해를 당한 거를 신고해가지고 경찰 처리가 되고 법적 처리가 되면 네. 그 가해자 이외의 다른 또래 아이들이 왕따시키는 심리들이 작용해요. 그래서 또래 집단의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네. 신고를 못할 정도가 거리할 정도가 됐다면 네. 정말 경찰이 반성해야겠죠. 네. 제가 지금 네. 제일 속상하는 거는요. 네. 지금 우리가 이거 보도해서 다루고 있는 이 모든 사안들이 네. 경찰에 신고돼가지고 그 사건 신고된 사건을 받아서 우리가 방송하는 게 아니고 네. 피해자 어머니라든지 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걸 다루고 있다는 게 참 네. 씁쓸하고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 서울 은평 지역에서 일어난 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 지금 이 글을 올리면서요. 얼마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애가 하도 울고불고 신고하지 말라. 어떤 애는 신고하고 더 맞았다. 그 다음 말 보세요. 경찰보다 언니들이 더 무섭다 이러면서 겁을 내길래 망설이다가 결국 가해자들이 계속 전화해서 찾고 욕설 문자 보내고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데 근데요 김성수 평론가님 어이가 없는 게 가해 학생들 더 당당하다 이런 말이 들려요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부 가해 학생들은 자기가 폭행을 할 때 웃는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공유했다고 하고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폭행 뒤에 부어오른 그 손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게 분주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 속에는 그러니까 거듭된 그런 폭행의 흔적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폭행을 했었을 때 그것이 제재를 받지 않았고 그것이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폭행 이후에 두려워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뭔가 권력을 얻었다는 착각들을
했다는 거죠. 자기 따윈 쾌감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쾌감들과 권력을 획득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걸 공유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식인데 몰상식한 상황들까지도 이루게끔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해자가 당당한 나라를 만든 게 아니냐 하면서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공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학생으로 봐줘야 됩니까? 너무 답답한데요. 분통이 터지는데 분노가 치미는데요.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서울 은평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어제 경기도 평택에서도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고 진짜 전국적으로 수십 건이 그것도 지금뿐만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이런 일은 너무나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평택에서 이제 그것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세상에, 고3 학생들이요. 고1 학생 후배를 때렸는데 근데 고1 후배가 나이가 2살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선배한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제 폭행을 했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폭행했는지 피해자가 코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3일 날 폭행을 당했는데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치 몇 주 이상의 상당한 지금 치료를 요하는 중한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아니 선배 무슨 군대도 아니고 이인철 변호사님 학교에서 선후배 간에 반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무슨 조폭처럼 이렇게 코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 후배 학생이요. 그것도 일부러 반말한 게 아니고요. 우리말이 서툴렀던 거예요. 그동안 중국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한국에 오니까 이제 떠듬떠듬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선배한테 뭐 이렇게 서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선배가 그거를 보고 사실 알았을 거예요. 선배도 이 학생이 외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왕따를 시킨 거고 그거를 핑계김에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심한 폭행에서 해당 학교에서는 현재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이 징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어는 그런데 이제 이 학생한테 반말을 한다면서 때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는 다 갖다 붙여서 지금 폭행을 저지르기 위한 이유를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린다고 하는데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가해 학생들이요 오히려 더 발 뻗고 잔다고 요즘 그래요. 피해 학생들이 더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밖을 나다닐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 은평 경기도 평택에 이어서 경기도 부천에서도 지금 집단 폭행 사건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부천에서는요 한 중여중생이 모텔 2층에서 피투성이 상태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모텔에서 폭행을 당한 거였어요. 이 남녀 또래 중고등학생에게 이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이유로 1시간 20분 동안 폭행을 당하는데 1시간 20분 동안 폭행을 당하니까 몸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해 학생들이 폭행을 멈추고 안 되겠다.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켜놓고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층 창문을 열고 화장실 안에 있는 창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세상에 2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리는 상태로 맨발로 경찰서까지 뛰어간 거죠. 세상에 얼마나 그 순간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그 갇혀있던 그 순간 얼마나 지옥 같은 순간이었을까요? 경찰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로 2학년 있고 3학년 있습니다. 2학년 1명, 그럼 3학년 2명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다 남자, 여자 섞여 있어요? 남자 1명, 여자 3명 그렇습니다. 그 고등학생은 여자고요? 예. 그러니까 다 같은 중학교인가요? 피해자하고 가해자고? 네, 다 학년. 그럼 뭐 이게 알게 된 거는 그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거 맞고요? 그 전에도 뭐 상습적으로 때렸다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예. 탈출해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와가지고 인근 경찰서로 신고한 거예요? 예. 저기 여인숙에서 탈출했다고 했는데 뭐 1, 2층 저층이었나봐요. 탈출했다고 하는 거 보니 창문으로. 2층인가요? 예, 2층. 맨발로 걸어온 거예요, 이 친구가?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서울 은평 그리고 이 경기도 평택 이 폭행 사건도 봤습니다만 가해자들이 뻔뻔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혹시 이번 사건에서 부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니까 참 이 가해자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해자 중 한 명이 이 피해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언니, 그러니까 언니를 때린 거예요. 언니한테
언니 그때 그 모텔에서 제 지갑 보셨나요? 이러면서 이 피해자를 한번 떠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가 지금 2층에서 뛰어내릴 판이었는데 너 지갑 가져갈 정신이 어디 있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해자 학생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 피해자 학생을 한번 떠보고 그래도 이 가해자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가해자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인상을 좀 주고 싶었나 봐요. 언니 나는 그래도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이렇게 물어봤잖아. 난 좀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다. 너는 그냥 잘못한 거 인정하고 경찰서 가서 얘기를 해라. 난 너한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 김성평 의원님, 이 피해 여학생은 정말 죽음의 순간을 뛰쳐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데요. 이런 지금 집단 폭행이 보도된 직후 이 피해 학생이 SNS에 올린 글이 지금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SNS에 지금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지금 이 피해 상황들을 갖다가 공유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친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은 좀 위로를 해주겠다, 내가 좀 치유를 해주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더욱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는 좋지만 댓글 읽으면서 위로받고 있으니까 댓글로 해달라.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댓글은 하나씩 읽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친구 추가를 하고 나의 글, 나의 내용들, 나의 신상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런 식으로 SNS에 어떤 피해자의 신상이 떴을 때 그것을 친구 추가 등등을 통해서 신상들을 쭉 받아가지고 공개를 하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엄청난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염려들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100번 이해해서 좋은 뜻으로 친구 신청을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 와중에 무슨 친구 신청입니까?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한테 지금 이 SNS상에서 지금 친구 신청을 받아줄 것 같습니까? 지금 받아줄 정신이 있겠습니까? 참 답답하고요. 그런데 이런 지나친 관심이 김복준 의원님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우려가 있는데 실제 지금 부산 여중생 피해 이 학생도 지금 그걸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예상됐던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 떠들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지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여중생 부산 여중생 마진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얼굴에 지금 얼굴 동영상하고 사진이 떠댕겨요 인터넷상에.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부은 퉁퉁 부어가지고 다친 얼굴 밑에다가 라면 먹다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올리고 조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 맞은 얼굴에다가 선글라스를 씌우고 담배를 물은 상태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사실은 저 지금 집단 폭행하는 사건 장면이 무차별 유포되는 것 자체가 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거든요. 무차별로 지금 떠당기고 있어가지고 2차 피해 때문에 저 피해자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가해 학생들 물론 잘못한 거는 입이 10개라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그건 맞긴 맞는데요.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런 사건이 알려진 다음에 2차 피해는 피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들한테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해자 측에서도 분풀이식 공격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알아내서 가해자 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이 신상을 파악을 해서 욕설과 협박글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정은 100번 이해가 됩니다만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김복준 의원님, 지금 취재 결과 부산 여중생 피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새로 나온 사실이 공개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지금 순찰차 관련해서 당시에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구급차가 와가지고 여중생을 태울 때 응급처치 후에 태울 때 그 옆에 순찰차가 지나가면서 약 10초 정도
거리다가 갔다. 그런데 사건으로 경찰이 바로 처리가 안 됐다 하는 어떤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응급조치를 지금 어린애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경찰이 옆에서 보고 그걸 그냥 갔다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이전에 또 이제 경찰이 이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순찰차가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애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거 아니냐는 또 의혹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경찰에서 확인을 하니까 사건 발생 전에 다른 사건으로 출동하던 발생 한 2분 전에 출동하던 경찰 순찰차였던 걸로 밝혀져서 그거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구급차 옆에 10초 정도 머물렀다는 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자신의 혹시 과오, 허물이 있다면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이 낱낱이 솔직하게 공개할 부분이 있으면 공개를 해주시고요. 앞서 서울 은평, 평택, 부천 이 가해 학생들의 이 폭행 이유를 보면 건방지다고 때리고 반말한다고 때리고 이유가 다 죄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학생들,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가 관대하게 언제까지 봐줘야 될까요 하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년법 개정 운동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이요. 막상 뭐 이렇게 경찰에 가도요. 형사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 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냥 보호처분 됐거든요. 보호처분이 뭐냐면 그냥 상당 기간에 상담하고 심지어는 그냥 가정에 돌려보내고 이런 겁니다. 뭐 소년원에 보내도 그냥 단기간에 있다가 오고 소년원에 갔다 오면 마치 이 학생들이 가학생들이 훈장이나 달듯이 뭐 또 의시되면서 자랑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네티즌들이 막 악플로 도배하고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이렇게 처벌을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공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소년법도 개정해서 가해 학생들 너무 어리다고 해서 지금 봐주면 안 돼요. 지금 학교랑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짜 예의 없는 학생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어른들은 법이라도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 학생들은 준법의식도 없는 거예요. 준법의식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또 처벌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처벌 강화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일고 있고 지금 법무부도 지금 개정 움직임에 착수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주범인 10대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가해 여중생 2명의 범행이 보복 폭행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미흡한 초기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희 기자. 네, 정책사회부입니다. 가해 여중생들 가운데 보호관찰 중이었던 학생도 있었다고요? 네, 경찰은 또래 여중생을 무차별 폭행한 A양과 B양이 보호관찰 중이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부터 각각 폭행과 절도 혐의로 소년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2달 전에도 다른 여중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1일 보복 폭행을 한 겁니다. 보복 폭행의 경우 특수상해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데요. 경찰이 자수한 가해 학생들의 진술만 듣는 등 초기 수사는 미흡했습니다. 또 이번 폭행에는 14살 A양과 13살 D양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14살 미만인 D양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살 미만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를 저질렀어도 최고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14살 미만은 사회봉사와 같은 보호 처분으로 대신하고 10살 미만은 형사 책임이 아예 면제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소년법 철폐를 청원하는 글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대 범죄의 잔인성이 성인 범죄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채널A 뉴스 이상희입니다. 부산 여중생 이 폭행 사건 얘기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 왼쪽과 오른쪽에 전문가 세 분 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네 분과 함께 짚어볼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봅니다. 부산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여기 또 있었습니다. 강릉에서도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저 가해자들은 SNS 스타나 되지 뭐 뻔뻔합니다. 부산에요. 이번엔 강릉입니다. 강릉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사건 개요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7월 17일 날 강릉의 경포대 해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5명의 동급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이 한 명을 이제 폭행을 가하는데 그 폭행을 하면서 동영상을 다 찍어 놓았습니다. 찍어 놓고 뭐 가히로 이제 협박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뭐 성관계 같은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 동영상을 지금 어떤 사람 A 씨라는 사람이 그걸 올려가지고 이 부산 폭행하고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그 7시간의 폭행 장면을 SNS 라이브로 생중계했는데 가해자들이요. 그 모습 먼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니 지금 몇 번 잘못했어.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몇 번 잘못했냐고. 내가 이래. 아니, 앞으로 와. 나 얘기해. 카메라 쳐다보고 얘기해. 앞으로 남들 좀 미안하고 밥 마시지 말랬다. 죄송하고요. 조심하고. 했던 얘기를 왜 또 해? 또 맞고 싶어서 그런가? 쭉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반복해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뭐 김 교수님 사실 이제 때리는 모습을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한 건데 일선에 계실 때 혹시 이런 사건 다뤄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사건 취급하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이 사건 아이들의 이거 하는 행동을 보면 이제 이거는 뭐 조직 폭력배 수준이네요, 거의. 그래서 이제 청소년 범죄의 어떤 한계치를 넘고 있다. 성인 강력범들, 이 흉악범들 수준으로 거의 갔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는데요. 이거야말로 레드라인을 넘은 거군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이제 이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이제는 뭐 제가 뭐 기회 달 때마다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들이 소년범으로서 처벌을 잘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 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자기들 집단, 그 또래 집단에서만 유통되는 어떤 과시욕 같은 게 이제 아주 극대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랑해요.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때림으로 해가지고 책임감이 분산되는 그런 그 어떤 효과. 그거로 인해서 죄책감이 상실됐다. 이 몇 가지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뭐 경찰이건 이건 경찰에서만 나서서 할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어떤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거 우리나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번 주에 10대의 무차별 폭행 얘기가 쏟아져서요.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한 폭행을 일삼았던 건지 경찰 관계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다 각자 개인의 이유가 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전화했다는 이유, 인터넷을 떴더니 나태한 거에 대해서 자기 치부를 어디 누구한테 말 퍼뜨린 거, 뭐 방세를 분납하기로 했는데 안 냈던 거, 이 각자 개인의 이유 때문에 이제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럼 그 5명이 각자의 이유로 그 한 명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다 각자 개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폭행을 한 거예요. 저는 저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가해자들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하나씩 다 찾아봤더니 왜 남자친구 전화를 왜 받았냐? 방세 분납 왜 안 하냐? 술 마시고 안 마신 척 괘씸하다. 물론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행동은 어린 아이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그 핑계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왜 그 빌미를 잡는다, 시비 건다 하는 것처럼 저거는 그냥 그 가해자들이 하는 핑계일 뿐인 거고 제일 약한 아이를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가해 학생들 좀 심리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센 척을 하지만 그 내부에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도 심한 친구들일 거예요. 그런 좀 심리적인 작용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이 청소년 범죄의 특징이 이제 약한 애를 건든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겁한 면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저 이유는 뭐 가해하는데 믿을 만한 이유는 아니고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핑계다.
김 교수님 참으로 네.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도 뽑아봤지만 네, 참. 정말 가당치 않은 이야기가 나눈 것은 사실 이들이 나눈 대화 네.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보도가 되면 전국에 우리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되냐? 네. 이게 SNS 스타나 되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묻히기 마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5명이죠. 가해자가 5명이다 보니까 개 중에는 이제 좀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원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뭐 몇몇 사람이 이거 부산 여중생 사건을 이 아이들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부산 여중생 사건 나는데 우리 건도 이거 못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황 앵커 얘기하신 것처럼 전국에 우리 이름 알리는 거다. 오히려 걱정 마라. 야, 이거 이번 기회에 말이야 우리 팔로우 많이 늘려가지고 페북 스타 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일부가 그래도 이거 큰 걱정이다. 이거 뭐 구속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등등으로 걱정을 하니까 에이 걱정하지 마. 어차피 시간 되면 다 묻히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죄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전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이제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저 정도 얘기 나 SNS 타 되겠다는 건 엄청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일반적으로라면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뭐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아이들은. 네. 예. 근데 저 친구들이 지금 착각을 자꾸 친구라는 표현에서 저 아이들이 잘못하는 게 디지털상에 이렇게 퍼진 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파묻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들 기억하지만 밀양 그 성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그 가해자 그 중심 인물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계속 그 네티즌 사이에서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해 학생들은 지금 가면 이게 어차피 나중에 다 묻힐 거고 뭐 잊혀진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한편으로는 이 학교 폭력에서 이런 SNS 통해 가지고 왕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심한 욕설 같은 걸 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 가해자 증거로 쓰이니까 지금 그 사건도 그 동영상이 있어 얼마나 잔혹했는지가 지금 또 증거로 쓸 수 있게 됐잖아요. 또 이런 게 또 그 학습 효과가 돼서 저런 동영상 같은 거나 뭐 그 인터넷 SNS 상에는 올리지 않으면서 또 저런 좀 잔혹한 범죄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TV를 켜셨거나 이 얘기를 쭉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건 부산 얘기가 아니고 이거 강릉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비슷하고 똑같은데 이현정 의원. 네. 그런데 지금 더 좀 분노에 불을 지폈다고 해야 될까요? 가해자 부모의 얘기가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이런 그 행동은 결국 누굴 닮겠습니까? 결국 이제 어른들을 닮는 것이거든요. 그 지금 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사실은 애들도 이제 똑같은 일을 이제 벌이는 것인데 제가 정말 분노했던 것은 이 부모들의 태도입니다. 사실 이제 그 어떤 아이가 집단을 폭행을 해서 저렇게 지금 뭐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부모들이 최소한 이것에 대한 좀 잘못을 느끼고 어떻게 하든지 애들한테 좀 반성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가해자 부모들이 뭐 좀 다친 거 맞은 거 갖고 왜들 그러느냐. 예. 그다음에 또 이거 뭐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면 지금까지도 이 피해자한테 사과도 아직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정말 이 어떤 면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지금 가해자 부모들은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뭐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 도덕관념이 없는 것인지 정말 이런 것에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인지 정말 자기 애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느끼는 것인지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어쨌든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2달이나 다 지나가고 그렇죠. 있는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한데 이 피해자 지금 전치 2주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글쎄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전치 2주라는 거는 실제로 본인이 좀 빨리 받고 전치 그 상해주를 좀 많이 받았다 그러면 사실 더 받을 수도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아마 못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 외관상 봤을 때 좀 더 때렸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얼굴이 퉁퉁 부었잖아요. 그렇죠. 예. 전치 2주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통상은 이제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게 되면 바로 진단서를 끊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4세 이상이 되면 뭐 14세 미만자는 아예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 예상이 되는 거고 14세 이상이 된다 그러면 소년법하고 형법이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조금 이제
동영상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뭐 공동상해라든지 뭐 특수상해라든지 이 부분을 조금 강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다만 소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구속을 하지 말고 또 가급적이면 야간에 뭐 조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특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구속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은 여러모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희 뉴스특급 TV요 아주 어렵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번 같이 그 어머니의 목소리, 절절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애들 사진을 올린 것도 내가 별로 다치지 않았다. 뭐 입에서 나는 피를 갖다가 뭐 몸에 닦을 때가 갖다 보이면 이렇게 번졌다 뭐 이렇게 소문났다고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경찰들이. 골절은 없긴 한데 애가 그렇게 터지고 얼굴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머리가 깨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글이 올라온 거야. 예. 피해자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경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딸의 얘기를 알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어렵게 소화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 김복준 교수님. 네. 그런데 저희가 강릉도 그렇고 지금 이제 부산 얘기를 네. 하고 있지만 이들의 죄질보다 중요한 게 더 공부를 사는 게 태도거든요. 사과 아직도 없고 마찬가지 뭐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아이들이 사과를 안 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그 양육하고 있는 그 가해자의 부모들마저도 일체 사과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중재자가 약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저는 들었어요. 물론 학교에 재학 중이지. 강릉 사건 같은 경우는 5명의 학생 중에서 하나밖에 4명은 전부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고 1명은 학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사라든지 학교 측에도 이제 중재를 하는 그 어떤 그 노력들, 주변에서 이제 그 상담 요원들의 어떤 진출 이런 거 정도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양극단,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 측에서는 일체 사과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 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데다가 또 사과받지 못해서 더 속상하고 마음 아픈 상황.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가해자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 그리고 왜 사과를 하지 못하는 불만도 있겠지만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저희 뉴스특급 통화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집중해서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CCTV 공개하지 말라고 그 아저씨한테 말씀하셨다더라고요. 그 CCTV 달아놓으신 분한테. 근데 아저씨가 이제 거기 자기네 땅이고 자기 거니까 자기가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더라고요. 지금 좀 안정적인 아직까지 밥을 못 먹고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수혈 2개 바꿨어요. 예, 현재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가 굉장히 문매를 네. 맞고 있는데 말씀처럼 CCTV 주인에게 언론에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종의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조금 알아보기는 했어요. 경찰이 그 구태여 CCTV 그 관련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을 이유가 있을까 했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요. 어찌됐건 지금 문제가 많이 됐지만 청소년의 어떤 사건 같은 거는 사실 공개를 않는 걸 원칙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범죄는. 그런데 이 경찰에서 우려했던 사항은 정말 경찰에서 확인을 해서 봐서 알겠지만 너무나 이게 폭력적인 장면이 이 CCTV에 잡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여과 없이 어떤 언론을 통해서 방방곡곡에 방송되는 거는 고무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 것이지 이거를 고의로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경찰의 얘기는 그렇고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있어 봤지만 청소년 범죄는 가능하면 언론에 유출하지 않는 거를 경찰에서 원칙으로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좀 꼬이는 부분이 있어요. 6월 29일 날 부산의 여중생들이 1차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날 6월 30일 날 어머니가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다 보니까 이건 범행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종료된 이후에 고소에 의해서 사건을 하려다 보니까
아주 융통성 없는 사건 처리가 된 거예요. 능동적으로 좀 찾아가고 나서서 했어야 되는데. 경찰이요? 예. 피해자를 빨리 들어와라. 맞습니다. 일반 성인 사건, 고소 사건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당신이 들어와서 진술을 해야지 우리가 나머지 잡으러 다닐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경찰에서는요, 청소년에 의한 강력 사건, 이를테면 뭐 살인, 강도 사건, 뭐 강간 사건이 발생하면 그거는 여성 청소년께서 안 합니다. 바로 강력팀에서 하거든요. 또 5인 이상의 다중폭력이 발생했을 때도 강력팀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고소장이 들어와가지고 가해한 아이들이 5명이라고 그랬으면 그거를 고소받은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청소년 이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강력팀으로 사건이 인계돼가지고 검거 활동을 활발히 벌였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보호 관찰도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보호 처분을 이미 받은 게 있었다 그러면 실제로 원칙대로면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정한 후에 가해자를 조사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런 사건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소년이 그러니까 그 피해자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서 조사받으러 못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뭐, 보호 관찰도 좀 알고 적극적으로 조사했으면 좀 더 나았지 않을까. 그래서 2차적인 어떤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그래서일까요? 일부 누리꾼들은 이제 본인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폭력을 당했다면 이렇게 수사했겠느냐, 이런 질타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뭐, 그 댓글에 보면은 이제 부부가 앉아서 만일 우리 애가 저런 경우를 당하면 내가 애 잘 키울 테니까 당신은 가서 뭐 이런 댓글들까지 있어요. 거기에 막 공감한다는 그 표시가 많던데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저 피가 끓죠. 정말 아마 자식 키우는 분들 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자력 구제는 무슨 일 있어도 그거는 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문제는 그 경찰들이 아마 학생들 폭력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냐. 그것도 남자아이들이 아니고 여자아이들이니까 폭력의 정도에 대해서 물론 피해자 얼굴을 봤으면 그게 어느 정도였을지 예상을 했어야 하지만 아마 좀 이 기존의 사건 처리하듯이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그 CCTV가 있어가지고 폭력의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여학생이 저런 그 의자를 들어서 머리를 내리찍는 폭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구속영장이 곧바로 이제 발부될 줄 알았더니 좀 늦어진다는데 뭐 보강수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이제 이 2가지 혐의로 보고 있어요. 그 흉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상해한 특수폭행. 이제 거기에다가 1차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보복 범죄로 보가지고 특가법을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걸로 정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검사가 이제 구속영장을 첨부해 줄지 여부도 또 이제 관건이고요. 이제 그 이전에 뭐 이제 합의 여부도 또 뭐 관계가 되겠죠. 일단 경찰에서는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화면 보시면 왼쪽이 부산, 오른쪽이 강릉입니다. 이런 판박이 사건들이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났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2년) 끊겠다더니 내 탓에 망가졌다. 글쎄요, 갑자기 딸에 대한 두둔에 나선 최순실 씨 얘기입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모녀 인연을 끊겠다던 최순실 씨가 막상 어제 법정에서는 내 탓이라며 딸을 옹호하고 두둔했습니다. 먼저 백성원 변호사님, 어디까지가 저 진심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2가지 마음이 다 있지 않을까. 그 딸의 폭로로 결국 이정부 회장 유죄 판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진술 조서가 또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정유라 개인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고등학교 학점까지 이제 다 없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 그에 대한 회한을 어제 좀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양형까지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어제 내용을 좀 보면 내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딸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학점까지도 다 뺏겼다.
요 딸이 뭐 지금 현재 혼자 두면 어떤 뭐 결단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좀 본인의 그 양형에 대해서 좀 호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거 보면 내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 이런 표현이 있죠. 예. 그러면 본인의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어제 사실 나왔던 멘트 중에 가장 셌던 건 김경수 각장을 그때 몰랐다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봐서 무언가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나는 법적인 책임을 질 건 없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 딸과의 관계를 계속 어필하면 양형에 참작될 여지도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이경재 변호사 얘기를 하고 나온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뭐 말씀처럼 사실 최순실 씨가 어제 법정에서 내 딸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다. 아주 이런 자극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제 이런 얘기 증언을 한 거는 최경숙 전 이대 학장의 이대 부정 입학하고 이대에서 학점을 따는데 부정하게 했던 그 재판이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이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딸을 이대에다가 입학시키는 게 무리였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전체적인 증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대 입학에 무리가 있었다라는 건 좀 살짝 인정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최경숙 전 학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경숙 전 학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김경숙 전 학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에 대한 감정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기 재판에서 이제 엎드려서 막 울고 그래서 신경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진술 태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 일간의 기대도 있었지만 역시 본인의 딸에 대해서는 애가 오죽하면 특검이 어떻게 했길래 오죽하면 그런 증언을 했을까라고 해서 딸에 대한 연민으로 외려 해석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글쎄 생활비도 끊었다는 전언까지 있습니다만 어제 법정에서는 딸이 놔두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까지 두렵다라고 했던데 여러분들도 최순실 씨의 심리 상태 따라가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에게 최순실 씨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여태까지 쭉 살아가면서 최순실 씨는 아마 정유라 씨를 계속 야단치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딸이 나를 배신한 거는 아니야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딸도 피해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가해자는 자기가 아니라 특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어쨌든 최순실 씨 머릿속에는 완벽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뉜 게 나와 정유라, 딸은 피해자고 무조건 가해자는 특검이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혼자 놔두면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보면 사실은 지금 정유라가 어떤 면에서 보면 특검의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체 연락도 끊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들도 연락할 수도 없고 이틀 안에 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냥 겉면으로 보면 정유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은 기자들이 그렇게 막 따라오고 또 하면 표정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보면 일반적인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저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축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행동을 보면 기자들 앞에서도 그냥 꺼리낌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정유라의 멘탈은 보통 멘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아마 이 최순실 씨가 딸에 대한 연민, 걱정,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좀 최순실 자신의 어떤 영역으로 좀 정유라를 다시금 오게끔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도 속에서 한 이야기 아닌가 좀 해석이 됩니다. 어제 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최순실 씨 입에서 또 이 인물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면 안민석 의원 얘기입니다. 온갖 꽃을 쏘시고 다닌다면서 딸의 의혹에 대해 알아보는 바람에 애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제 안민석 의원이 어쨌든 해당 상임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이 최순실 또는 정유라 이런 쪽의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많이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아이가 망가지고 본인이 망가진 탓이 전부 안민석 의원 탓이다. 그때 당시 야당 탓이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보도해준 언론 탓이다. 다 이렇게 남탓하는 거죠. 그 사람만 그렇게 설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밝혀지지도 않고 어려운 위치에 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특검 탓이고 검찰 탓이고 또 그것을 받아주는 언론 탓이고 외국 보도 이렇게 해서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고 본인은 탓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민석 의원의 활약, 또 그 주변에 뭐 안민석 의원 말고 한두 분이 더 도움을 줬습니다만은 이분들의 활약이 없었더라면은 이 국정농단의 일부분을 과연 파헤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만은 당사자인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자기에게는 최고의 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사실 백 변호사님 네. 이번 국정농단의 발단이 정유라 씨가 이대에 특혜 입학을 했다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어제 최순실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범죄 혐의는 완벽하게 다 부인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이게 지금 루트 자체가 김종 차관에게 우리 딸 이대 좀 들어가게 좀 알아봐.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김경수 학장을 연결시켜줬고 그래서 정유라가 이대 부동입하겠다가 이게 큰 그림인데 김종 차관 그 사람은 차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김종 차관에게는 100% 거짓말이다. 김경수 학장 모른다고 하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를 해요.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양형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이게 양형에 반영이 되려면 앞에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자백. 엄행을 자백하고 제가 엄마여서 이랬어요. 좀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해야 양형에서 어느 정도 이건 엄마기 때문에 원래 범죄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양형할 때 좀 깎아줄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들어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선처는 호소해요. 그러면 양형에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좀 잘못한 걸 어느 정도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주 잘 짜여진 그냥 법적인 유효한 발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효한 발언들을 했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선처를 호소하나요? 도덕적으로만 잘못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순실 씨 얘기가 굉장히 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포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보면 범죄 사실 여부, 그러니까 공소장에 있는 것도 보시면 그 공소장 변경이 뭐 예를 들면 저 화면 보시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저렇게 일부 변경이 됐던데 이런 게 혐의 입증에 많이 이수희 변호사님 달라지나 보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김경숙 학장이나 뭐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그렇죠. 뇌물 관련된 그 재판이죠. 사건에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공소장이 저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위에 독대 그 일자에 있어서 그 차량 운행 시간하고 안 맞더라는 거죠. 오후라고 애초에는 공소장에 기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오후를 뺐고 그리고 뭐 영재센터 사업계획안 전달도 직접 전달하고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던 게 이제 상황이 좀 안 맞아서 그 직접도 이제 삭제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좀 그 주목할 만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1심에서 뇌물 공여가 인정이 된 게 78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총 그 약속했던 돈 뭐 이런 거 거기서 213억에서 실제 받았던 돈 78억을 빼고 나머지만 지금 다시 이제 공소장이 변경된 건데 이거는 뭐 법리적인 거를 떠나서 좀 요런 거는 안 그래도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좀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데 좀 치밀하지 특검에서의 좀 크랙 이렇게 틈들이 있어요. 그게 이재용 부회장의 1심에서는 뭐 그대로 뭐 큰 무리 없이 인정이 됐는데 유죄가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어떻게 판단될지. 같이